여러분은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마시는 에스프레소 한 잔, 골목마다 풍기는 갓 구운 피자 향기, 콜로세움 앞에서 찍는 인생 사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꿈꾸는 나라죠.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꿈의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이탈리아 안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8위 경제 대국이자 로마 제국과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이 나라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대체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 옆 나라 동료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집세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 나가고 승진은 막혀 있고 정년까지 버텨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 청년이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에요. G7.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7개 나라 모임의 정식 회원이죠. 유럽연합 안에서도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큽니다. 길거리에 페라리가 달리고 밀라노 패션 위크에는 전 세계 바이어가 몰려들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이 작년보다 얼마나 커졌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계로 치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와 같은 개념이죠. 보통 선진국은 해마다 1에서 2% 정도 성장하는데 이탈리아는 최근 2년 연속으로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겨우 0.7%였어요. 같은 시기에 유럽 평균은 1.5%, 스페인은 거의 3% 가까이 성장했으니까 이탈리아는 유럽 친구들이 뛰어가는 동안 혼자 걸어가고 있는 셈이죠. 올해 전망도 0.5에서 0.8%에 불과합니다. 겨우 발걸음을 약간 빠르게 하는 정도예요. 성장이 느리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이 새 직원을 뽑을 여력이 줄고 월급이 오르기 어렵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안 늘면 병원, 도로, 학교처럼 우리 삶에 직접 닿는 것들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성장이 멈춘 경제는 마치 정지한 에스컬레이터와 같아서 서 있기만 해도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린 성장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한가운데 크라코라는 마을이 있어요. 절벽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중세풍 건물들이 아름답지만 지금 이 마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거리에 풀이 자라고 창문은 깨진 채 바람만 드나들어요.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던 광장에는 고양이만 어슬렁거립니다. 크라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전역에 이런 유령 마을이 수백 곳에 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빈집이 하나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마을 전체가 텅 비어버린 거죠.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먼저 문을 닫고 다음엔 병원이, 그 다음엔 빵집과 카페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노인이 짐을 꾸리면 마을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이런 풍경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가 건국 이래, 그러니까 160년 넘는 역사에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가 약 37만 명인데 2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겁니다. 산부인과가 환자가 없어 폐업하고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합반하다가 결국 문을 닫는 일이 지금 이탈리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약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탈리아는 지금 그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걱정이 많잖아요. 이탈리아 역시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 중 하나이고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 문제에서 불편한 동질감을 나누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줄고 오래 사는 사람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이게 25년 뒤에는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사회가 됩니다. 나라 전체의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5명이 은퇴한 선배 2명의 퇴직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곧 직원 1명이 은퇴자 1명을 거의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짊어질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거죠. 연금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낼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해외로 떠나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올해 초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이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이미 문제가 경고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떠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픈 이야기입니다. 밀라노에서 건축을 전공한 28살 청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5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인턴까지 마쳤습니다. 자격증도 땄어요. 그런데 첫 직장 월급이 1200유로,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정도입니다. 밀라노 시내 원룸 월세가 800유로가 넘으니까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집세로 내야 해요.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죠. 같은 전공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가면 초봉이 2배 가까이 되고 복지 혜택도 훨씬 낫습니다. 언어만 하나 더 배우면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실제로 수십만 명이 공항행을 택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27만 명이 이탈리아를 떠났는데 이건 그 전 2년과 비교하면 40%나 늘어난 숫자예요. 단순히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20년 넘게 세금과 시간을 들여 키워낸 인재가 졸업장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로 건너가 그쪽 경제에 기여하는 셈이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웠는데 열매는 남의 밭에서 열리는 격입니다. 이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인재 유출로 이탈리아가 잃은 경제적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간 교육비, 그 사람이 개발했을 기술, 그 사람이 창업했을 회사, 그 사람이 평생 냈을 세금까지 모두 증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떠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진 나라예요. 실질 임금이라는 건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을 뜻하는데요. 풀어서 보면 월급 숫자는 비슷한데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줄었다는 뜻이에요. 빵값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거죠. 게다가 이탈리아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27개의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는 손에 꼽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업종별 노사 협의로 임금이 정해지다 보니 보호막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종에서는 시간당 5유로, 우리 돈 7,000원도 안 되는 급여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세대 간 격차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30세 이하 젊은 직장인은 50대 이상 직장인보다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 적게 벌어요. 경력이 적은이 덜 받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는 그 차이가 유독 크고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청년 세대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부모는 30에 집을 샀는데 자녀는 30이 넘어도 부모 집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청년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어요. 유럽 평균이 26세인 걸 생각하면 거의 4년이나 늦는 거죠. 독립을 못하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 아이를 낳기 더 어려워지고 아이가 줄어드니 다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고리. 이 연쇄 반응이 이탈리아 사회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북쪽과 남쪽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밀라노가 있는 북부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패션 기업, 자동차 공장, 금융회사가 몰려있고 거리는 깔끔하고 대중교통도 촘촘하게 돌아갑니다. 카페에 앉아있으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스타트업 간판도 심심찮게 눈에 띄어요. 파리나 미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풍경이죠. 그런데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 나폴리나 시칠리아 쪽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률이 북부의 2배를 넘기도 해요.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기차는 자주 연착하며 병원 하나 가려면 차로 1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남부의 1인당 소득은 북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같은 여권을 쓰는 사람들인데 태어난 곳이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이렇게 갈린다는 게 놀랍죠. 이 격차는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150년 전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때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문제예요. 유럽연합이 남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역대 정부마다 남부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남부 젊은이들이 먼저 밀라노나 토리노 같은 북부 도시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만족스러운 기회를 찾지 못하면 아예 독일이나 프랑스로 떠나는 이중 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입장에서는 젊은 피를 북부에 빼앗기고 북부마저 해외에 인재를 넘기는 이중 출혈을 겪는 셈이에요. 이 이중 이동의 끝에 있는 풍경이 아까 말씀드린 유령 마을입니다. 남부에서는 앞으로 25년간 3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마을이 하나둘 비어가니까 지방 정부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1유로 주택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집 한 채를 우리 돈 1,500원 정도에 파는 겁니다. 70개가 넘는 마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해외 미디어에서는 꿈같은 기회라며 다뤄요. 유튜브에서도 1유로 주택 콘텐츠가 조회수 수백만을 찍곤 하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예요. 집을 거의 공짜로 줘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건 일자리와 병원과 학교가 없는 곳에는 지붕만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관광객이 예쁜 사진을 찍고 돌아간 뒤 마을에는 다시 정막만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짚어볼게요. 이탈리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 재산만 놓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예요. 이탈리아 가정이 보유한 순자산, 그러니까 집과 저축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 국가 빚의 3배가 넘어요. 3배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꽤 부유한데 정작 나라 국가는 비어있는 이상한 구조인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저축과 부동산을 중시해요. 내 집 마련율이 유럽에서도 높은 편이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세대를 거쳐 쌓여왔습니다. 반면 국가는 복지 지출, 특히 연금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빚이 계속 불어났어요. 쉽게 말해 가족끼리는 알뜰하게 모으는데 나라 전체를 위해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부자 이웃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정작 동네 도로는 엉망이고 가로등은 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진 빚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빚이 많은 나라이죠. 문제는 이 빚에 붙는 이자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데 성장이 1%도 안 되니까 빚의 이자만 갚아도 벅찬 상황이 된 거예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신용카드 할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남부에 투자하고 싶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늘 부족한 거죠. 그 위에 에너지 문제가 겹칩니다. 이탈리아는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사와요.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가스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전쟁 이후 공급처를 급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때 가정용 전기세와 난방비가 서너 배까지 치솟았어요.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에너지를 밖에서 사오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유럽 가스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탈리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내 집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옆집 사람이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경제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요? 이탈리아 정부도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로 떠났던 고학력 인재가 돌아오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출산 장려금도 늘렸고 어린이집 확충 계획도 내놨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이탈리아에 약 280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금이 배정됐습니다. 낡은 철도를 고치고 디지털 인프라를 깔고 법원 행정을 빠르게 하고 학교를 현대화하는 데 쓰이는 돈이에요. 실업률도 최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부분적으로 희망적인 수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실업률이 내려간 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거나 나라를 떠난 사람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숫자만 보면 좋아진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유럽연합 투자금도 영원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끊긴 뒤에도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건 작은 가족 기업들이거든요. 3대째 이어오는 가죽 공방,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와이너리, 동네 치즈가게 같은 곳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탈리아 특유의 장인 정신과 매력을 만들어내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에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 기업이 수천 개 있고 프랑스에는 거대 기술 기업이 있는데 이탈리아에는 이 사이를 채워줄 중간 규모의 혁신 기업이 부족해요. 명품 가방과 스포츠카로 유명하지만 정작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존재감이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낮다는 것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이에요. 이탈리아 여성 노동 참여율은 유럽 하위권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맡길 곳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일과 육아 사이에서 결국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절반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건 경제 엔진의 실린더 절반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 줄면 가정소득도 줄고 소득이 줄면 아이를 낳기 더 부담스러워지니 이건 역시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탈리아의 모순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빈집이 넘쳐납니다. 전국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이 수백만 채에 달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 창문에 먼지가 쌓인 빌라가 곳곳에 있죠. 그런데 동시에 젊은 세대는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이 없을까요? 비밀은 관광에 있습니다. 빈집의 상당수가 관광객용 당이 숙소로 전환됐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지인에게 1년 내내 월세를 받는 것보다 관광객에게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게 수익이 몇 배 더 크거든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같은 관광 도시에서는 이 현상이 특히 심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월세에 밀려 도심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관광이 이탈리아의 핵심 수입원인데 그 관광이 정작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는 셈이에요.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정작 가게 주인은 아이스크림을 살 돈이 없는 격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각각도 심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쓰러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청년이 줄어듭니다. 청년이 줄어들면 나라를 떠나는 인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인재가 빠지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안 되면 세금 수입이 줄고 세금이 줄면 정부는 빚을 더 져야 하고 빚이 늘면 복지에 쓸 돈이 줄어들어요. 복지가 줄면 청년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진 청년들은 아이를 낳기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순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회전문 같은 거예요. 이 소용돌이를 멈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구 문제는 거대한 유조선과 같아서 선장이 방향을 틀기로 결정해도 실제로 배가 돌아가기까지 20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오늘 당장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서 세금을 내기까지는 25년이 필요하니까요. 인구 위기는 불길이 보이지 않아도 배 밑에서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유형의 위기를 먼저 겪은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장기 저성장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30년째 안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험은 이탈리아에게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그나마 버텨왔다면 이탈리아는 그 방패마저 약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우려스러워요.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서울 집값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잖아요. 의대를 제외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고 지방 소멸 위기 이야기도 해마다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한 장면일 수 있어요. 물론 이탈리아가 내일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의 저력은 여전하고 관광, 패션, 식품, 럭셔리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유럽연합이라는 안전망도 있고 위기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마치 오래된 프레스코 벽화가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매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요. 어느 날 문득 올려다보면 한때 찬란했던 그림이 흐릿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천천히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이탈리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이가 떠나고 빚은 늘어나는 모든 나라 앞에 놓인 공통의 숙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